안녕하십니까. 전라디언의 굴레 저자 조기동 작가 초청해서 지역 우리 독자들과의 만남을 오늘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공감포럼 호남본부의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공감포럼 중앙본부의 공동대표를 역임을 하고 있는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현수막에서 보이다시피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화제작을 집필을 하신 우리 조기동 작가를 직접 이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독자분들과 만나는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오늘 참석을 하게 된 작가님과 패널분들 소개를 간단히 올리고 조기동 작가님의 그 특강을 들어보면서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디언의 굴레 작가이신 조기동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조기동 작가님은 이번 책이 첫 작품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에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베스트셀러를 내놓으신 바 있고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천착을 하시다가 수년간의 연구물의 그 결과로서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을 오늘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자유토론에 임해 주실 두 분 소중한 패널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담론, 호남의 담론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취재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몸소 체험을 해오시고 현재 지역 유력 일간지인 남도일보의 주필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종채 주필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예, 현재 2030 세대의 표심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년 전부터 지역에 내려와서 2040 젊은 청년 활동가들을 규합을 해서 지역 담론을 직접 주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위민연구원의 김대현 원장님을 또 패널로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체할 거 없이 우리 조기동 작가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그 PPT를 저희가 들어보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라디언의 굴레의 책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그 호남이 계급과 지역이라는 이중차별을 받게 된 그 경위와 그 대안에 대해서 다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지역 독자와 만나는 시간인 만큼 저희가 작가님께 미래 담론에 대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특히 올해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과연 호남이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의 굴레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저자의 좀 식견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미리 해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그 강의 잘 들으시고 PPT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주최 측인 공감포럼 호남본부 관계자분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무상으로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어로 우리 조기동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동입니다. 부제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짐작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호남 차별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냐 좀 그거는 아니라는 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산업화라는 과정에서 1970년대가 아니라 1950년대부터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문제들, 지역에서는 저발전,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호남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이주해서 중하층 노동자로 편입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차별을 받는 이주민 집단으로 대규모 이주민 집단으로서 호남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 그 과정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는 이제 호남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설득이 좀 필요해 보여서 좀 하는 이야기고 좀 더 그 책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호남 내부의 어떤 작동 방식, 호남 사회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남 출신이지만 결국 이제 호남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고 광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한 20년 정도 산 약간 경계인의 입장에서 호남을 관찰하고 좀 분석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질문을 하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한 5년, 15년 됐죠 이제 한 3번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호남이 발전했는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는 게 그 책 내기 전후로 해서 이게 다 그 호남 출신 전현직 관료들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는 이거 굉장히 정통한 관련 사업이나 그런데 결정권도 있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호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호남이 그냥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와서 그거를 중앙정부에 들이밀고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로 승인받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사업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기획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진다.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지역 내의 어떤 다른 외부 기관, 중앙정부 또는 다른 전문가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설득 논리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지역 사업이 있어서 실제로 이해관계자를 설득을 해야 돼서 이제 그 해당 담당 기관 사업 고위 책임자를 내려보냈대. 부탁해가지고 내려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내려갔는데 아주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난 겁니다. 그냥 가자마자 그냥 그 당일 정도에 설득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별로 그분 뭐 이쪽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 호남 지역이 과연 이런 중앙에 통할 만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가? 논리가 없고 설득력이 약하고 팩트가 약하니까 밀리는 거죠. 그냥 쭉 지역 사업 같은 데서 현안 사업, 수건 사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되던 뭔가 정권이 바뀌건 누가 뭐 정치적인 결과 유무에 따라서 호남이 갖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역량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사업 기획도 못하고 외부 설득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업 진행이나 집행 과정 능력도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상태가 좋으냐? 강중만 선생의 강중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칼럼을 갖고 온 건데요.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갖고 있느냐 또는 가장 근본적으로 지역균형 개발 사업이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역량을 키우는데 얼만큼 도움을 주느냐, 선거용 이외에 다른 유의미한 게 있느냐, 그럼 굉장히 좀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전북의 새만금 개발 사업 정도가 이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호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아마 한전공대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전공대 한전에서 따냈죠. 부영 골프장 자리 밀어내고 옆에 부영은 골프장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1개동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한전공대가 영속성이 있느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 포항공대에도 포항제철 포스텍에서 사업을 대학에 손 떼려가거든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도저히 우리는 안 되니까 나라한테 갖고 가세요라고 어떻게든 들이미는 상황이고요. 2번째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2015, 16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2017부터
석탄값 떨어지면서 쭉 떨어지죠. 발전 단가는 오르고. 그래서 2005년에 아마 그 4조 원 적자를 볼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영속성이 없는 사업을 영속성이 없는 단일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한 상황에서 정권 바뀌면은 아마 누가 됐던 이야기가 나오는 사업인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고 이후에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 엑시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개발 사업하면은 일벌이면 이제 일이 잘 될 경우는 다 좋은데,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지역 개발 사업의 현주소인데요. 정치로 따지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팩트가 뭐냐. 맨 오른쪽 왼쪽에 왼쪽이 동아일보 작년도 기사일 텐데, 고위직 배출 고등학교 쭉 세어봤어요. 근데 파란색이 차관, 녹색이 비서관급 이상이니까 사실 차관이죠. 주황색이 장관입니다. 그 광주 출신의 장관들 다 광주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광주일고 출신들 뻔하지 않은 70년대생들, 대표적으로 김상곤 부총리 같은 케이스죠. 그냥 아주 광주일고 운동권으로 운동사회에서 역량 굉장히 좀 경력이 많이 쌓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표적으로 뭐 대동고나 동신고 사람들, 전주고 사람들 다 차관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 이 양반들이 이거 차관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용섭 시장 같이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가 전혀 없죠. 예. 그렇다면 이거 호남 인재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정부에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자면은, 호남은 그저 관료사회 장악을 위한 어떤 수단적인 존재 내지는 재경에 출세한 호남 출신들은 어느 정도 출세로 차관으로 보답받지만은 나머지 뭐 딱히 그거 외에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가는 게 호남의 존재가 아닌가 싶고, 호남 출신 엘리트라는 존재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호남의 어떤 정치 현실, 최고위원 선거 결과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삼석 의원 아웃됐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거를 잘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호남 출신의 전국적 호남 기반의 어디 송영길 씨 같이 호남에서 나와서 연대 나와가지고 뭐 운동권에서 어떤 서울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말고, 순수하게 호남에 기반이 있지만은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인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호남 정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게 개발 사업과 정치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약간 좀 호남 광주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여전히 이게 그 광주하고 다른 광역시급의 그 가구의 연소득을 비교한 거거든요. 연소득의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딱 중앙값에 있는 소득이고, 회색이 상위 25%, 파란색이 하위 25%입니다. 보시면은 광주가 중위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잘 못 벌죠. 연 4천만 원, 4,040만 원이거든요. 옆에 도시 뭐 인천은 5,600, 뭐 울산 6천 많이 많네요. 그 다음에 대구가 광주만큼이나 요즘 많이 가난해진 대구가 4,2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굉장히 광주의 중산층이 굉장히 낮고 빈곤하고 이런 사회 불평등 하위층이 많고 중산층이 얇은 이런 사회인 건데, 이런 사회가 조건이 많이 개선됐느냐, 노동 조건이나 삶의 조건이, 또는 이런 사회에서 광주가 이렇게 수요가 적다는 건데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내부 대상의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또 내부 수요가 충분한가, 지역 산업 발전할 때.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인가, 청년들 입장에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거는 전남대 졸업생들 이게 그 취업 현황인데, 이게 작년
작년 초하고 재작년하고 아니 올해 2년인데 공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 나주 혁신도시 소재예요. 뭐 한전 KBS, 전력거래소, AT, 키사, 인터넷진흥원 다 나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기업은 금융업은 어쩔 수 없이 전남대 출신을 뽑거든요. 지점 영업해야 되니까 아시겠지만은 비금융업 보시면은 삼호중공업, KCC, 오뚜기, 뭐 세븐일레븐, CJ제일제당 되게 대기업 취업이 안 되죠, 한마디로. 뭐 지방대가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역에 기업이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지방대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 지방대 살려야 된다지만 실제로 지방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5년의 상황이 이런데 다음 정부가 구성됐을 때 호남의 발전 전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굉장히 좀 갑자기 2015, 16년에 굉장히 고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사님께서 많이 호남을 계속 상주하시고 어떻게든 호남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기반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의 통근권역 정확히 말하면 몇몇 민영배 씨나 몇몇 호남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빚진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호남을 어떻게 챙겨줄 것이냐. 그리고 챙겨주면은 그게 발전에 도움이 될까? 과연 예산 얼마 더 따먹는 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골 때리는 질문, 더 문제는 정권이 바뀔 경우에 예산이 끊기느냐 아니면은 예산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그냥 야권 지역이 될 경우에 호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근본적인 질문들 이렇게 정치 권력의 향방만 바라보고 지역개발 사업을 논하는 게 과연 건전한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1987년 대선 이후에 지금 몇 년 지금 거의 한 37년 됐잖아요. 35년, 36년 됐는데 한 세대가 30년에 바뀌니까 한 세대가 바뀌고도 한 10년 더 있는 시점에서도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은 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호남의 가장 문제인 거는 자본이 없고 SOC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무형의 역량, 기업가 정신, 전문 지식인들의 네트워크 뭐 이런 무형 역량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게 도로를 깔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영 역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 체계적으로 경영 역량 우리가 키울 수 있게 만들어달라.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 장기적으로. 그 전략을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호남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인데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지역개발 사업에 성공한 사례를 제가 이 책 쓰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개발 사업 성공 사례가 없다는 거는 이게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역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노하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소규모 개발 사업부터 하나씩 성공 경험과 성공했다는 노하우를 쌓아 올려야죠.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천수답형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 지속적인 개발 전략이 안 나옵니다. 잘.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예산 이야기만 하지 정치적 선택지 가령 규제 개혁, 규제 완화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지역에서. 근데 충분히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과연 광주의 거버넌스는 발전 전략과 원만 21세기에 걸맞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충분히 지역 정부,
지역 정치권이 반응을 하고 있는가?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탈은 일종의 이게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정치체 이야기를 하면은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쌓아의 행정이나 정치 구도에 대한 기존 대중 유권자들의 굉장한 불만이 일거에 터져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업이 될 때보다 사업이 안 될 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굴러가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 그리고 그거 굴러가지 않을 때 자원을 빼고 재배분하는 반성과 평가, 냉정한 평가가 없는 거버넌스, 그냥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예산 한번 사업하고 따내고 안 굴러가면은 어떻게 질질질 끌다가 아예 어쩌다가 안 굴러가네요. 뭐 외인에 의해서. 가장 흔히 제가 본 표현은 광주시 언론 기사를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됐어요 라는 스토리인데 굉장히 설득력 없는 이야기거든요. 밖에서 보면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심한데 결국은 이렇게 뭔가 견제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과다히 성장하는 거는 조용히 계시는 이른바 지역에서 바깥에서 토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역 내 엘리트, 지역 내 기득권층입니다. 지역 내 기득권층이 특별히 뭔가 잘못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을 펴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그분들의 판단, 그분들의 이해관계,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판이 짜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판이 짜질 경우에 사업 성공이 과연 지역개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내지는 그렇게 되는 게 지역민들의 어떤 그 후생이라 할까요? 전체적인 후생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굴러나가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자체를 좀 보완해야 되고요. 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 정당 같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시 행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되게 광주에 많은 문제가 지금 재개발로 불거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위원회를 이처럼 비공개하는 선진국은 사실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유튜브도 도시계획위원회 다 공개하고 방청도 허락하는데 한국은 그냥 위원회 모여가지고 일시회의하고 홈페이지에 결과 올리면은 정보 공개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죠. 그냥 굉장히 근본적인 단계에서부터 판 자체가 좀 이상하게 짜여지는 상황인데 그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개발 자원, 특히 무형의 자원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특히 사업 기획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들 광주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주장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이거는 중앙정부가 정말 별로 할 이유도 없고 되게 별로 내가 왜 나의 힘을 줄여야 되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 이건 지역 간 연대, 호남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과의 어떤 부산 경내 시민사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되는, 특히 지역당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되겠죠. 그런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론이 약간 길어진 것 같아 빨리 넘기겠습니다. 일단 저 되게 광주 호남의 저개발은 여전히 재생산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저 책에 제가 그 치킨 양계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치킨 산업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치킨은 1980년대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치킨 소비는 서울이 가장 많이 하죠. 그런데 치킨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교촌, KF 교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뭐 등등등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구에 정말 많습니다. 왜? 대구가 그만큼 돈이 많이 옛날에 돌아다녔던 동네고 외식업 창업이 되게 활발한 동네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호남은 닭을 길러요. 3차 부가가치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치킨 양계 산업은. 그리고 양계장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런데
계속 떠맞는 거죠. 호남의 역할이란 게.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6개 사역 두수인데 전북하고 전남이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닭을 가장 많이 키우는 데는 남원, 포천, 정읍, 나주, 익산, 천안, 김제, 상주, 고창, 논산. 전북과 논산도 사실은 전북이니까 옛날에는 전북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인데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건데요. 기아차 저는 이거 착쓰면서 되게 놀란 게 자동차 공장의 가장 핵심은 사실 차체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엔진 공장이에요. 엔진을 만들어야 자동차 공장인데 기아차 광주 공장 엔진 없거든요. 엔진을 화성에서 갖고 오고 트랜스미션은 변속기는 서산에서 갖고 옵니다. 현대트랜시스에서. 부가가치는 낮은 차체 조립 공장이죠. 차체 조립 공장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광주에 있는 하청업체, 일자협력업체는 문짝밖에 안 만들어요. 부가가치가 낮은 업체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광주형 일자리 뭔가 현대차 캐스퍼 만드는 사업체가 들어선들 완성차 공장 7만 대 라인 하나 최소 규모인 7만 대짜리 공장 들어섰을 때 고용 추가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추가적인 과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산업 생태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이 부분 대개 다들 공장이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공장 또는 연구소를 훌렁 어디 경기도로 넘겨버린 금호 타이어 공장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년대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저 위에 사진은 나주 출신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한 금화 서상록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타계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계공업을 일본에서부터 많이 하셔가지고 전자공업이나 소사의 이천중기라는 기업을 세웁니다. 60년대부터 전자 양수기 만들고 전자부품 만들고 되게 고부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업 안 돼가지고 고창 출신인 삼양사에 70몇 년대 넘겨요. 근데 제가 기업사를 뒤져보면은 일본에서 사업 성공을 꽤 한 분인데 한국에서 제대로 기업 일감 못 이룬 데는 서상록 선생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코동, 롯데 다 일본에서 성공해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코동은 울진 영일 출신이고 롯데도 영일 출신이에요. 그쪽 양반도 이제 한 건데 되게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거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야당이어서죠, 사실은. 예. 그래서 50년대 원조 자금 배분도 서울, 부산, 서울이 압도적이고 부산, 대구에 좀 꽤 나머지는 지방은 다 있고 호남은 없고 가장 많은 게 군산 0.4%죠. 자원 50년대부터 호남은 자본가 형성이 안 되는 지역, 즉 무형 자본이 없는 지역이고요. 호남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임원이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표는 기업가의 출신 지역과 전문 경영인의 전문 경영인이면 기업체 한 CEO들, 계열사 CEO들 출신 지역인데 영남 기업은 영남 출신만 사장은 안 치고 호남 기업은 호남 기업만 사장이 안 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덜해졌는데 너무 당연한 게 되게 옛날에는 기업체들이 다 벤처기업 같았으니까 다 아름아름 뽑았고 아름아름 믿을만한 애들을 키우는 건데 그 과정이 다 향촌 네트워크였고 아니면은 지역 명문군 네트워크가 그런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나타나는 거는 산업 기반의 취약성의 뿌리를 굉장히 좀 SOC나 유형자본, 공장 엔저서가 아니라 아주 깊숙이부터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발전의 기반도 굉장히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표는 본점 소재지인데 이게 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업의 소재지 비교 따져보면은 광주 전남이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비중도 왼쪽 테이블 보면 제조업체인데 적어요. 건설업만 과잉 성장이 있는 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이게 되게 문제가 다들 체감하시는 게 지방의 몰락입니다. 이게 경향신문에서 올해 초에 작년 말에 보도한 지방 문제에 관련한 기획의 이미지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질 좋은 일자리에서 젊은 친구들의 사무직의 난방 한계선은 판교고요. 그 기술직 R&D 엔지니어들의 난방 한계선은 수원 남쪽 기흥. 사실은 여기보다는 좀 서산 남양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경기도는 안 벗어나요. 질 좋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첨단 산업 발전은 이제 제조업 공장이 다 줄고 있는데 지금 상태의 공간 분업 구조 내지는 지역의 산업 구조, 산업 생태계로는 기업이 지역으로 오지 않고 경기도에서만 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이래서 이 강남에서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SOC 건설이나 건물 짓고 뭐 유치한다고 첨단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거죠. 또는 기업체 하나 정도, 혁신도시 하나 잼에서 내려온다고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질 좋은 일자리 이제 사무직도 창출이 안 되고 기술직이 창출이 됩니다. 이 편은 쿠팡이 작년 9월에 낸 채용 공고를 가지고 이제 직군별로 쪼갠 건데 압도적으로 기술직이 많아요.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 410개 중에서 122개가 기술이고 뭐 사업 분석, 판매 관리, 물류, 마케팅도 대부분 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는 사람이 채용 공고 요건에 들어갑니다. 실제 국내 직원 5만 4천에 기술 정식 개발자 진짜 진중 개발자 2만 2천 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다 라이더들인데 이런 지역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노동시장은 이런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더 이상 이제 공장 유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예. 당연히 뭐 도로 깔아도 더 이상 안 되는 사회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이번 정부의 어떤 그 SOC 건설 사업이 되게 실패하거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이런 산업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논란을 일으켰다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는커녕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이 좋아 보이긴 한데 돈을 공짜로 지어준다니까 좋은 거지 실제로 그게 한다고 지역에서 일자리가 확 클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 거죠. 부산 사람들도. 광주는 마찬가지 어떠느냐?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은 성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 실패 사례를 굉장히 잘 들여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 문화전당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은 뭔가 노무현 대통령은 퐁푸드센터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재생에서는 스페인의 스페인 빌바오라는 지역에 구게나임 미술관이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랜드마크 건물이 있고 정말 눈에 띄는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모아둔 미술관인데요. 그 구게나임 미술관이 90년대 후반 세워지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도심 전체를 일종의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도시재생을 하죠. 그리고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면서. 하지만은 저희의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은 그런 앵커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실제로 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을 보면은 어린이 문화원 그냥 다 광주 지역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가장 많고 유료 수입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500억 정도 적자 볼 거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뭐 장부 같은 거 뜯어보면은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연명하는 건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역 개발의 앵커 시설을 만들 것인가? 다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저보다 잘 하시겠지만 일단은 ACC라는 걸 가지고 외부인들이 다들 와우, 뭐 저거 정말 멋지고 한번 볼만하다. 효과가 전혀 없고 안에도 콘텐츠 없죠.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좀 그런 게 저 ACC 지었는데 호텔 짓자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연계한 관광 인프라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논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담론 또는 중앙정부 계획 담론이
지방 정부는 예산 더 달라는 거, 사업 크게 벌여서 뭔가 더 따내겠다는 이것밖에 없고, 중앙 정부도 정말 문제인 게 우리가 예산 주니까 실무부서 문화부인데요. 예산 주는 사람이 우리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향식 지역개발 사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결국 지방이 요구해서 우리 주는 것 같지만은 돈 가진 놈이 제일인데 돈 가진 사람도 입맛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굴러가는 거죠. 대신 지역은 거기에 숟가락 좀 얹어가지고 토지보상금만 2천억 정도 챙겨 먹고 이런 형태들. 결국 문화산업 기반 육성도 안 되고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된 지 20년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 또는 이걸 되살려보자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해봤자 전단장 이야기가 나오죠. 전단장 뭐 4급 과장 자리 아직도 폐지 중이고요.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없이 시혜적인 대선 공약 등 사업이 과연 제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요건에서 당연히 지역 내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하고 청년층의 불만 요인은 여기에 대해서 요즘 무등일보 여론조사인데 자산 가격 앙등으로 인해서 불평등까지 심화돼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여기까지 경제 이야기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이 될 경우에 저는 결국 이제 청년층의 문제는 이게 청년층이 왜 민주당 지지 안 하느냐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결국 호남의 민주당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구 경북도 한 당으로 쏠려가는 거는 그 당을 지지하고 그 당의 중앙 엘리트를 지역에서 공급하면서 또는 지역 엘리트와 호남의 지역 엘리트와 서울의 중앙 엘리트가 하나의 이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만드는 잉여를 평범한 대중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낙수 효과의 믿음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죠. 예산 사업이 효과가 없는데. 그 다음에 호남은 정체성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고 5.18이라는 사건도 있고 이외 정치적 경험도 굉장히 단일하게 있고요. 근데 과연 지금의 젊은 세대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단일성의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왜냐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호남의 정치적 단일성은 사실 약간 저는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될까 아니면 실리적인 이익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득표율입니다. 지역구 기준인데 조직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계속 떨어집니다. 2000년대도. 그러니까 민주당 쏠림 현상은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강화됐던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강화되는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하지만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20대들의 지지율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 정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게 사실 호남이 민주당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호남 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은 경기도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표, 이주민의 표. 그러니까 1955년에 호남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5%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 줄죠.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겠습니까? 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정치적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인천시에 있는 그 대선 결과 투표인데요. 빨간색이죠. 지날수록 왼쪽은 호남 거주민들이고 동별 밀도고 오른쪽은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입니다. 굉장히 일치하죠. 이주민 집단에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의 등장이라는 게 좀 호남에서 맥락이 복잡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시장의 그 기반은 아시겠지만 성남 구성남이고 구성남이야말로 호남 이주민들의 경기 이주사, 수도권 이주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거든요. 광주대단지 사건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성남의 가장 핵심적인 시장은 성호시장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성남의 성자, 호남의 호자. 그래서 호남 이주민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호남 대 영남의 구도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대 시골의 구도로 정치 구도가 개편이 되고, 호남 민주당이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하면은 마포, 용산, 성동의 당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과연 호남을 챙길 수가 있느냐?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적 담론을 만들 수 있느냐, 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되게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지역이었죠. 상징적인 존재. 하지만은 더 5.18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DJ 정신 많이 이야기하는데 되게 제가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는 거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뜬 거는 71년 대선인데 그때 사회경제적 캠페인 의제를 굉장히 여러 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뜬 거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등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호남은 사회경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문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는가, 지역적인 대답을 내놓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남 밖의 지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요. 좀 넘어가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구조화된 부패 아주 잘 아실 그 화정동 그 참사에서도 드러난 문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동구의 학동에서 조종진 씨가 요즘 뉴스에 안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기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결국 몸통은 재개발 사업인데 전주인데 문흥식 씨만 이야기가 나오고, 문흥식은 그냥 학동파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그냥 주먹 쓰는 분들이지. 화정동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문제는 토건이 이게 누구한테 귀속되는가. 여기 KBC가 안 오셔서 다행인데, 광천동 플레이스 보면은 저 이 사업을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이제 2017년입니다. 왜? KBC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땡겨왔는데 돈 쓸 데가 없어요. 호반으로 송금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언론사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디 공개 안 된 이야기인데, 제가 관계자들한테 들은 거는 건너서 울산 방송도 사려고 했었고 인터넷 경제 매체도 참관하려고 했었고, 하지만은 결국은 KBC 팔고 서울신문, 전자신문, EBN 인수하죠.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KBC 팔고 여기서 번 돈으로 나왔겠죠. 호반 서밋 플레이스. 왜 광주 사람들 돈 그냥 땡겨가지고 가는 건데, 막말로 보면은 이런 토건이 귀속 문제, 또는 뭐 사업 집행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지대추구행위 벌어진 거, 그러니까 진흥원 채용 비리 이런 문제들 보고, 저 옛날에 재작년에 광주시 관계자들한테 전화 걸었을 때면 되게 황당했는데, 광주시도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도 손들어 버린 그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뭐 길어지고 있는데 한 7, 8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지역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정치적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광주에서 보수 정당 찍어야 된다, 정의당 찍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고요. 대구에서 민주당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중앙 정당이 아니라 좀 더 지역민의 이해에 기반한,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역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지역 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역 정당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개 시도에서 시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국 여건에서 되게 큰 중앙당밖에 안 돼요. 지역당이 안 되는데, 외국은 어떻느냐? 아예 정당법에서 지역 정당의 요건이 이래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만들면 돼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만들듯이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앙정당만 남죠. 외국은 광범위합니다. 일본은 극우도 지역정당 진짜 많이 만들고요. 그러니까 거기 포퓰리즘, 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동네인데, 그런데도 오사카나 도쿄에서 만든 사람들 있고, 좌파는 좌파대로 오키나와 사회대중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오키나와가 약간 미국
일본의 식민지 같은 지역이니까 현지인의 정서에 부합해서 지역 정당 만들어서 일본 사회 단계 연정합니다. 미국은 없느냐? 미국의 대표적인 게 버니 샌더스라는 진보적인 정치인이 버몬트 주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긴 한데 사실 민주당이 기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정치적 기반은 버몬트 진보당이라는 데인데 샌더스가 이제 그 버몬트 주에서 시장 출마하고 이럴 때 지지그룹에서 시작됐거든요. 당을 만들어서 지자체 의원이나 어떤 시 주요 지자체 직위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뭐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거는 지역 정당이란 게 지역 현안에서 밝지만은 좀 더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버니 샌더스처럼. 그다음에 시정부 개방은 정말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이야기해서 이게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거든요. 다 공개합니다. 위원회 일정, 뭐 동영상 다 확보, 라이브 스트림 있네요, 다 녹화해서 다 공개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공개 안 되죠. 한국은. 뭐 이런 식의 도시의 주요 행정을 개방하고 감시하고 또는 전문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도시행정하고 특히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 전문가나 외부의 어떤 스타트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고 있고요. 즉 도시야말로 혁신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소적주의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쯤에 생각해야 될 게 왜 동남권은 메가시티가 되고 호남은 메가시티가 안 되느냐. 안 그래도 오늘 순천에 방송 녹화 갔다 왔는데요. 순천 현안은 이제 순천의 최대 현안은 전남대 병원이 거기에 이제 대학병원을 짓는 건데 왜 광주에만 전남대 병원이 있냐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참석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원이 서남대 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인데 서로 아쉬운데 둘이 잼매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지역 여건에서 남원은 어찌 주도권 문제도 있고 협의도 안 되고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적주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근데 순천 따로 남원 따로 해가지고 둘 다 병원 유치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순천은 정치력이 안 될 거고 인구가 적고 남원은 인구가 적어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예. 소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결국 저는 지역 협력의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모델 사업이 있어야 그걸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원은 결국 지역개발은행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예산 사업이 아니라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이 자본을 공급하게 하고 은행들의 프로젝트를 따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에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도 커뮤니티 지역사회 개발에 굉장히 열심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걸 본따서 공약을 만들었는데 지역개발 펀드라는 거거든요. CDFI라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죠. 보면 사업사회도 많고. 이게 어떠냐면은 미국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에서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은행 약간 공공성을 띈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업 응모를 해서 돈을 집어넣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돈만 주느냐? 돈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거는 자본이 아니라 은행의 진짜 역량은 경영자문, 판로개척, 기술이나 인력 공급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약간 투자금융업인데 이런 형태의 개발 사업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재원도 할 수 있는 후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몇 년 내로 문제가 될 교육 예산이죠. 교육청에 몇십 조씩 들어갔는데 요즘 그거 남아 돌잖아요. 그거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인구 감소 때문에. 예, 그래서 요는 정치적 변화에 좀 좀 둔감하고 사업 평가나 를 합리적으로 하고 재배 분산을 갖고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 자원을 또다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지역 대학의 육성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의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명문대가 있는 곳의 지역 재생입니다. 사진은 미국의 어떤 그 캐리어 에어컨이 있는 시라큐스라는 그 곳에서 시라큐스 대학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공장이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 도시가 죽었어요. 뉴욕주에 있는 공업 도시인데, 그러니까 시라큐스 대학이 어떻게 하냐면은 디자인 대학부터 해가지고 다 구도심으로 캠퍼스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도심하고 대학 캠퍼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 명문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 사실 명문대가 별거 없이 특히 이공계 명문대는 돈이 많이 투입하면 그만 효과가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이 그래프는 그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인데 정확히 대학 서열입니다. 포항공대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제외하면은 서울대, 연세대, 성대, 고대, 한양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가고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시립대죠. 여기서 서강, 경희, 중앙, 시립은 이공계가 없고 약하니까 당연히 낮고, 그거 제외하면은 빼면은 대학 서열입니다. 뭐 유니스트나 뭐 지스트 성공 사례는 당연히 돈을 많이 갖다 박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이공계에서 명문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지방대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방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지방대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지방 사립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예 저는 좀 지방사립대는 규제 풀어가지고 등록금부터 해서 모든 거 다 자율적으로 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앉아 죽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상당부 사립대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좀 사회 이야기인데 이걸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별개로 좀 지역에서 열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허쉬만이라는 사람이 그 195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게 로열티, 보이스 앤 엑시트, 충성, 항의, 탈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 항의, 탈출. 그러니까 충성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에 그냥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고, 그런데 조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봤자 필요가 없으면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의는 생산적이고 액티브하죠. 활동적이죠. 긍정적이죠. 그런데 탈출은 파괴적입니다. 왜?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은 사실 딴 데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호남의 지역사회는 닫힌 사회인가? 우리는 청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인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외부 닫혀있는 사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디 전북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 청년 예술가들 하는 이야기가 연극계에서 인터뷰해 보니까 한복 좀 그만 입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에서도 다른 사례에서는 아예 좀 더 부드러운 코믹하게 뭔가 그 80년대 이슈를 다룬 연극을 해보려는 청년이 뭐 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되게 쪼임을 당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닫혀 있는 거죠. 또 되게 재밌는 게 오늘 방송 갖다 들은 건데, 순천에서 현지 사람들은 크게 성공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겁니다. 왜? 성공하려면 어쨌든가 튀어야 되는데, 기존의 틀을 깨야 되는데, 기존의 틀을 켜켜이 뭔가 네트워크 중첩되고 이리저리 눈치 봐야 되는 순천 사람들은 못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지 사람들이 성공하지 순천 사람들은 성공 못 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공공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사회가 청년들이 나가지 않는 사회인가, 또는 외부의 다양한 인력, 기업, 전문가들 유치할 수 있는 사회인가? 결국은 저는 외부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 이게 광주 지역의 논쟁 중 하나가 노잼 도시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는 건데, 노잼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광주는 매력 도시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 호남이 가져야 되는, 2022년에 가져야 되는 부분은 호남이 처해 있는 모순, 호남이란 지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저개발되고 굉장히 문제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획득하는 보편성들, 호남이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라는 어떤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호남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 길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이질적인 지역민들의 요구,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다양성을 추가하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스크린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작가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잘 들었고, 책에 나와 있지만 책에 나타나지 않았던 뭐 그래프나 통계 자료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대안 제시도 여러 개 들었습니다. 시간 뭐 지체할 필요 없이 두 분 패널 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패널분들 의견을 한번 자유토론 방식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지역의 호남 담론 형성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체험을 해오신 우리 언론계 시각으로서 윤종채 주필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자유롭게 김대현 패널 원장님과 조기동 작가님께서 상호 의견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마 저를 여기 부른 것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 우리 오승용 교수 페이북을 봤더니 이 책을 자기한테 저자가 줬다고 써졌더라고요. 그랬는데 젤라디아는 굴레라는 이름이 이제 자극적이고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봐야 했을 것 같다 해갖고 이제 페이북에다 올렸더니 우리 정준호 변호사가 우리 조기동 작가가 친구다고 전화번호를 줘서 제가 우리 조기동 작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책을 좀 보내주라. 근데 저한테는 안 보내줬고요. 책을 이제 딱 내가 우리 문화체육부 우리 김명식 부국장한테 한 권밖에 안 보냈더라고. 내가 말하면 다른 데는 기본으로 다 두 권 보내준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하여튼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조기동 작가가 기자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아니 그 신문에다 이제 한 판을 뭐 중앙지는 이걸 많이 냈지만 우리 지역 신문에서는 저희 신문만 대서특필하고 한 면을 내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정준호 변호사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조기동 작가한테. 근데 뭐 조 기자도 뭐 보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디 기자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 조선비즈 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봤더니 해사원이라고 나왔고 이제 광주 사람 이런 데가 이제 제가 통화할 때는 광주를 별로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약간 20대 때 일찍 떠서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 맞는 거 어쩐가 모르겠는데 여기다 기자라고 안 밝힌 것이 전라디언은 굴레 때문에 아닌가. 어쩌면 조선일보에 근무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는데 조선일보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인게 이런 걸 썼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할까 봐서 안 밝힌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례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절대 고향을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 놀랬던 것이 우리 그 작년 2월에 뭐 통큰 기부원 그 배달의 민족 창업원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의장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가 이제 사설도 썼는데 이 두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더라고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 주위에 말해도 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걸 말하면 다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도. 근데 봤더니 그 김봉진 의장이 제가 뭐 소환도도 가봤는데 그 완도 소환면 그 행간도 관첩 나왔던데 구도라고 조그마한 섬
한 30가구도 안 된 그 마을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아버지가 광주로 와서 5.18 겪고 서울 올라가갖고 이제 뭐 수도 전자공고를 갔더라고요. 식당 하면서. 그다음에 누구요? 우리 김범수 부장도 수북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서울 가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뭐 이남 삼녀 중에서 대학하고 이래갖고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굳이 뭐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자기 고향 말하면 뭐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절대 고향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누가 굳이 이제 물어보면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제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것도 이제 전라디어는 굴러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는가 어떤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조작 웃으시는데 하여튼 야 그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특히 통계나 그런 걸 갖고 쭉 이 책을 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뭐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화강 선배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긴데 이분이 이제 광주일보에는 근무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에다 광주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옛날 전남매 신문에 이제 저랑 같이 했고 80년에 이제 제작 거부하고 집단 사표내 갖고 오르는 개처럼 끌려가 사표 쓴다. 이게 5.18 기록관 아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분이거든요. 손정현 씨랑. 그래갖고 전남매 신문에만 근무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겨레 광주 주재기자로 갔다가 부국장하고 노무현 정부 그 형 이야기도 동생 이야기도 다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다 아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박영선 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하면서 하다가 이사장까지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고향 사람 같은 전라도 사람 이만희 환경부 장관 같이 조대 나오고 같이 기자하면서 잘 알죠. 그분이 광주시 관료했으니까 기획관리시장도 있고. 근데 그분한테 강제로 쫓겨났죠. 이제 환경부 산하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인데 안 나가니까 감사시켜가지고 결국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수정하시죠. 옛날 전남매 신문이고 저도 큰 실수했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옛날 전남매 신문이 지금 광주일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옛날 전남매 신문하고 전남일보가 통폐합해 갖고 새로운 광주일보가 80년 12월 1일 날 생겼으니까 뭐 경상도 대구나 부산 같이 흡수 통합이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매일신문이나 부산일보나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대선 요즘에 이제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이즈음에 이 책을 썼냐 그런 이야기 본인도 여기다 써놨지만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호남 사람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서울서 20년 근무했고 뭐 조선비주에서 얼마 근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서울서 근무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 우리 12명 중에 8명이 우리 지금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만 유일하게 이제 호남 출신이고 2007년도에 우리 정동영 대표가 출마해가 17대 대선인가 출마해갖고 아주 500만 표 이상으로 참패한 뒤에 이번에 호남 출신 이낙연 후보가 나왔는데 저는 줄기차게 칼럼을 썼어요. 우리 호남 사람 필패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호남 사람 왜 대통령 못 되냐. 이 사람 자격 충분하다. 우리 DJP 하나 없어도 된다. 우리끼리 자력 경쟁할 수 있다. 그랬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약간 눈꼽만큼 이긴 것은 내 좀이라도 기회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역시 뭐 지금까지 쭉 영남 후보를 우리는 선택했어요. 호남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도 전라도인의 굴레거지 않냐. 왜 호남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냐. 도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특히 지금 선거판을 보니까 너무나 흠 많은 사람들 둘이가 날리니까 이 깨끗한 사람 나왔으면 쉽게 됐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또 최근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 이제 아까 발표는 안 했는데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책을 다 읽고 오셨는가 이제 안 읽고 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광주에 뭐 이제 시민단체 이야기도 그 카페하는 담양하고 고남동 카페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작년에 이 광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친원전 정책을 펴는 광주시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작년에 6월달에
사실과 과학, 원래 시민행동인데 사실과학 문화행동이라고, 이제 저도 거기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10여 명 되는데, 이것이 광주에서 이제 환경운동에 이제 올르시고 선구자고, 옛날에 원전을 그렇게 반대하셨던 정구선 씨라고 환경공단 대표도 오셨고, 전 NGO재단 이사장, 그분을 이제 상임대표로 저희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분도 자기는 원래 원전 반대론자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신문에서 전혀 보도가 안 돼요. 이제 제가 있는 남도일보하고 인터넷 뉴스, 광주 1등 뉴스에서만 나왔지, 아예 신문 방송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제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이 지역 언론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류에 다 같이 가니까 이 동네에서 힘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힘없는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어차피. 그래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든 것이 힘있는 쪽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 없는 것은 안 하죠. 이제. 그래서 이 단체는 지금 내일 또 여기 이 건물에서 하는데, NGO 바로 같은 층에가 있더라고요. 저 NGO 사무실에서 내일 3시에 하는데, 경북 월성 뭐 서울 국회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피켓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주로 구성원들은 이제 속된 말로 또라이라는 신광조 전 광주시 환경국장, 그다음에 최영대 국정원 광주지부장하고 전라북도에서 이제 지금 닭 키우는 사람, 그다음에 박완태 뭐 무등산 시민회의장, 그분들이 이제 뭐 주로 공동 대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가 아니 호남이 변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데 청년들 아까 2030 이야기했는데, 우리 광주는 아마도 민주당과 5.18이라는 엄청난 두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광주 전남에서는 이거 최대 어찌 보면 권력이에요. 엄청난 모든 것이 두 단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것이.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가 있냐?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5.18은 벗어날 수가, 지금 벌써 50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이면 그때 20살짜리는 이제 70살 되고, 그런 60년 아마 환갑 세거나 어쩌려고 모르겠네. 60주년 되면. 근데 이거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5.18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우려먹냐 한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또 이제 전주 한복 이야기만 했는데 이 책에는 또 나와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세계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어요. 저희 이제 시에서 이제 예산을 받으라는데, 시에서는 5.18이 안 들어가면 돈 안 줘요. 우리가 애국인들로 한국말로 우리 한국어를 K민주주의인데 5.18, 그래서 민주인권 평화국에서 예산을 내갖고 5.18 재단으로 줘갖고 우리가 MBC에서 이제 했는데 한 20개국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도 뭐 연극이고 뭐고 글짓기고 뭐고 하여튼 5월 5.18에 들어가야만 예산 지원을 받아요. 문화예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산단체에서 돈 자기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18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대선에 보면 우리 18살 광주여고생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뭐 선대 본부장을 맞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제 정치를 시작.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뭐 지방자치 아카데미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에 많은 수가 모였더라고요. 페이스북이랑 사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안 통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는 거예요. 무소속 안 되고 신생당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대사면으로 민생당이고 무소속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입당했잖아요. 거의 다 지금. 그러니 더 커졌어요. 이제 완전히 이 당은. 그래서 저는 뭐 지역당이랑 아까 뭐 지역은행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당이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을까? 좀 반신반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책에는 나와요. 여러 가지 당, 민주당.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 서구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여기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아까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래요. 국회의원도 그러고 지방에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만 지역당이나 신생당들이 해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서구의회가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좀 이제 서구의회가 4개 당으로 지금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민주당, 진보당, 민생당, 무소속까지. 그래갖고 뭐 지금 뭐 의장하고 물론 전현직 의장이 제명당이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또 됐지만 그때 민주당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의장 뭐 무소속이고 부의장은 뭐 민주당이고 또 기획총무위원장은 뭐 민주당, 운영위원장 진보당, 사회도시 무소속, 예결위원장 이렇게 하여튼 4개 당이 비록 한두 명이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시끄럽게는 좀 시끄러워요. 뭐 김옥수 의원 시끄럽게 하고 맨날 그 가서 보면 서구에 가면은 구청장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22개 시군구, 광주까지 하면 27개 시군구에서 몇 군데나 되겠는가 이러겠지.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우선 또 할 말이 좀 있는데 우선 먼저 우리 김대현 원장님이 또 정치 전문가께서 좀 뒤를 이어서 좀 하시고 이제 좀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책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정말로 읽어야 할 독자들은 저는 지역의 20대, 30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영문도 모른 채 지역적인 차별을 받고 왕따당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는 정치인들이 꼭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책을 꼭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 호남은 흔히 말하는 전라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선시대 중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가장 많고 부유한 동네였는데 흉년이 들게 되면은 서부 이남 평양에서 그리고 한경도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전라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전라도 인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여 보내면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꼭 서울 한양에서 쌈박질을 해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박정희 시대 때 이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호남의 그 평야, 넓은 평야에 곡식이 풍부하고 인심이 좋은 곳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흉년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호남 사람들이 많이 돌보고 이런 가정들은 생략된 채 역사 밥 먹고 올라간 사람들이 한양에서 쌈박질한 게 호남에 대한 그 차별화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만 부각을 시켜요. 그 두 번째는 인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정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풍부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농업이었겠죠. 잘 사다 보니까 이 글을 읽고 시를 쓰고 그래서 이제 호남이 그 예술이 발전됐고 문화가 발전됐단 말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인재가 넘쳐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호남의 차별, 소위 말하는 이 박정희 시대를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택해서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변방으로서 산업화의 성공의 혜택을 누린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열심히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성공을 견인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소외되고 차별을 받죠.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 80년 5.18이라는 이제 무거운 짐이 오는데 저는 여기서도 참 한 가지 소원한 게 정치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5.18 진상규명이 40년이 됐는데도 규명이 안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나 소위 말하는 일베에서는 5.18 이야기 나오면 지겹다는데 이 지겹게 만든 게 사실은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5.18이 발생하고 학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죄하지 못한 역사 때문에 이게 저는 40년이 왔다. 그러면 얼마 전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자가 5.18을 폄하했던 걸로 논란이 됐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5.18이 정치로 이용당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전의 정부 5.18 문제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가장 힘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5.18 진상규명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선거가 되면 또 선거 공약으로 5.18 진상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5.18이 소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같은 지역민 입장으로서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5.18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선거 때만 민주화의 도시 강주 그다음에 뭐 인권의 도시 평화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전라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3번의 민주정부를 수립했다고 해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러나 3번의 민주정부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우리 조기동 작가님이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는 이 공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선거 때 표는 줬지만 돌아온 거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책임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책에 보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호남 출신들의 엘리트 사회 편입 그리고 소위 정치인들의 자기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나.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이런 호남에 대한 정서와 호남에 대한 소외를 갖고 정치권에 진출했다면 이걸 풀어야죠. 5.18이 계속 소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선거 때만 표를 달라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여전히 전국적인 왕따와 차별과 이 낙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강주 시민이나 전남, 호남이 좀 돌아봐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게 상층 구조부터 이제 면밀히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낙후성들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대기업이라든가 호남 출신들이 정부, 관료 그리고 기업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인재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는데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이걸 끌어줄 수 있는 윗사람도 없고 이런 이 악순환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부의 그 A 관료 분이 호남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7년 전에 이미 아마 이 용어를 뭐 팩트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행자부 장관과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 국회 보좌진들하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제가 호남 사람인지 모른 거예요. 호남 사람들은 승진을 하려면 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2순위, 3순위가 1순위를 끌어내리더라. 그런데 영남은 1순위가 결정이 되면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밀어주더라. 질서가 있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차마 내가 호남 사람이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부해가 나요. 영남은 기업도 많고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내가 1순위에 밀려나더라도 다음 2순위가 보장이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집안에 밥그릇 싸먹은 거를 마치 비아냥되는 걸 보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소지역주의도 마찬가지로 강주와 전남이 하나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하는데 나중에 SRF라든가 SRF 문제라든가 그다음 군공항 이전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지금 강주나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없는 집안에 밥그릇 뺏기 싸움이구나 이런 그 비애를 좀 느꼈고 어쨌든 간에 저도 좀 소두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편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기동 작가 발제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좀 남는 게 수도권이 과연 호남 출신들로 구성이 돼 있는 이 정체성이 상실될 때 호남 독자적인 미래를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꽤 뇌리에 남고요. 그 대안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간 연대를 통해서 그걸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뇌리에 남는데 두 분 패널 분들 그리고 조기동 작가까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간단히 좀 포커스 맞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 부분을.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사실 뭐 호남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오랫동안 그 차별과 소외로부터 이제는 김대중 DJ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가 변하겠지. 굉장한 희망과 일말의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정부 고위 관료들 말에 의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예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200억, 300억 예산서를
제출하더라. 근데 영남은 정권을 빼앗겼어도 3천억짜리, 5천억짜리 가져오더라. 그리고 마치 우리가 호남이 뭔가를 요구하면 DJ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까봐 이 말도 안 되는 겸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부탁하면 안 될 것 같은, 아마 많이 기억하시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호남이 역차별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또다시 방금 우리 조기동 작가님이 행정 관료라든가 대기업에 포진되는 호남 인사들에 대해서 좀 부석을 해주셨는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인형 뽑기식으로 사람 몇 명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이용섭 지금 강주시장님이 구세청장 할 때도 호남에 인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찾다가 이용섭 시장을 장관으로 앉힌 거예요. 그것도 급 출세, 시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장 안 치고 뭐 장관 안 치고 이렇게 하면서 호남에 목소리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차별당하지 않고 정권으로부터 차별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무원 관료들 사이에서 차별받지 않게 선순환 구조의 인재 육성을 양성을 원했었는데, 늘 정치적으로 시혜를 베푼 게 그렇게 인재를 배분을 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아시아문화전당, 문재인 정부 때는 한전공대.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가 없는 문화전당, 한전공대는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인프라라든가 그 지난 시기를 보면 이 성공은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 번의 민정부를 수립했고 우리가 그렇게 차별을 받아왔으면 이제는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18에 대한 문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고위관료 A씨 말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TJ 정부 때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허송세월이라고, 허경만 도지사하고 송원종 시장 이름을 따갖고 허송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뭐 프로젝트가 와야지 돈을 준다 이거예요. 와서 뭐 돈 주라고 해봤자. 그 다음에는 또 고재유 시장 와갖고 더 이제 뭐 아무 필요도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DJ 대통령은 통진 정책에다 아주 모든 걸 썼죠. 김중건 비서실장 안치분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업을 하려면 동서화합이 들어가야만 예산을 줬습니다. 뭐 시에서 거두고 뭐 동서화합만 들어가면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이 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방금도 뭐 그랜드 디자인 말씀은 지금 이번에도 뭐 언론에서 뭐 그랜드 비전이 없다. 지금 광주 전남의 대선 공약에 보면 뻔히 옛날에 나온 그대로다. 그동안 추진했던 미비했던 그런 것이다. 지금 그래서 뭐 다 그래서 뭐 몇천억짜리는 고사하고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 400매덕 들어간 우리 글로벌 모터스 그 정도 하나 해주면 아주 좋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래서 아마 이것이 큰 도시에서 안 살아봤고 크게 안 놀아봐서 그런가, 원래 작게 살다 보니까 몇십억도 큰데 몇백억 정도면 되지 뭐 몇천억까지를 생각을 못해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뭐 고위관료 PC처럼 기획 능력이나 입안 능력 이런 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많이 하겠죠. 이제 공직자들이 좀 떨어지는가. 그거 지난번에 그 유명한 우리 나주에 유치를 하다가 이제 충청도로 간 자기 광속기인가요? 그것도 거기는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미 국회의원하고 해가지고. 근데 느닷없이 전라남도가 들어가갖고 안 준다고 이제 난리를 피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봐서도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요. 정치적으로. 이게 순리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설득하고 이런 한 것이 아니라 호남소에다 무조건 그걸 해갖고 업어치기. 그 당시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비판 기사를 쓰면 아주 또 싫어해요. 도에서 시에서 뭐 도에서 전화 오고 그런 게 뭐 사설을 했더니 막 했더니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근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한전공대 말도 많으니 한전공대 이것도 그 당시에 말이 많았죠. 어차피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주장했죠. 국회의원들이. 전남대가 있고 광주 과기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 지원 거기다 하면 되지. 무슨 놈의 요즘 대학이 다 망해가는데 또 대학을 만드냐 뭐 했었지만 지역에서는 모든 여론이 한전공대를 만든다는 게 언론이고 뭐 정치고 반대하면은 먹혀져 들어간대. 그놈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전공대 대개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보여준 사진 건물 하나 해갖고 그저께 뭐 중앙일보에 크게 기사가 나왔던데 대한민국에서 법 무시하고 그랬고 건물 하나 대학 생긴 데가 어디가 있냐 뭐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뭐 이 지역에 이제 시류가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공안 외침을 해봤자 이제 그것도 별로일 것 같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위 관료 출신 쭉 말했는데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디고가 잘 나가고는 잘 나가고 있어요. 뭐 동신고, 대동고 같은 동성고만 못 나가고 광주 저도 대동호입니다. 광주 디고 중에서 그래서 동신고. 그런데 이제 여기 동신고 또 오른쪽에 네. 그냥 쪽에 제가 동성고거든요. 얘는 광주 상고니까 지금 현재 동성고인데 그런데 하여튼 뭐 사실 김항식 총리, 뭐 이낙연 총리 이 총리가 돼갖고 우리 지역에다 뭐 해준 거 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총리가 속들은 말로 뭐 허수아비지 뭐 총리가 거중 조정만 하지 무슨 장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총리제 가문의 영광이기만 기재. 그런데 뭐 총리 줬다고 이제 대통령들 호남에 조금 줬다고 난리 피는데 사실 뭐 국장 과장이 실세 국장 과장이 훨씬 낫지 이 장차관 뭐 총리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런 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혹시 이제 작가한테 한번 근데 우리 이제 아까 돈 예산보다 뭐 경영 전략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한 번도 언론에서도 이런 건 시작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주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언론도 그러고 지자체도 그러고 돈만 주라 그런 것인데 어쩌려고 모르겠고요. 근데 뭐 아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역대 후보 중에 제일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현재 60%대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는 10%대를 좀 넘어서 있고 그래서 호남에서 그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구도로 보면 60%대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다른 당들 이렇게 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90% 해봤자 똑같은지 대통령 해봤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누가 돼도 아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뭐 기업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밀접하겠지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뭐 윤석열이가 또 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기존에 뭐 이명박 박근혜보다는 훨씬 더 뭐 나았을 걸로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봐서는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또 사무직이 판교가 한 개고 뭐 기술직은 기흥선천하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한전 배구단입니다. 한국전력이 나주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구단은 광주시에서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수원으로 안 내려요. 모든 게 선수단 코치 임원들이 안 올라 그래. 어쩌면 수도권에서 놀아야지 여기 내려오면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그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거기는 성남에가 있는데 어떻게 저기들이 해갖고 여기 해갖고 끄집어 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 뭐 아까 이제 지역정당, 지역은행, 뭐 지역대학 근데 지금 지역대학 뭐 사립대를 무한대로 풀자 좋은데 여기서 지역대학 과연 광주 전남의 지역대학 뭐 사립대랑 놔두고 그러면 살아남을 대학이 뭐 한두 군데 빼놓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역대학이 명문대가 되고 국립대도 안 되는데 돈 주고 갖고 한데도 우스말로 전대라고 하면은 전남대학교가 아니에요. 전북대학이지. 옛날에는 전남대학교였는데 전대가. 그래서 모든 세미나를 하면 전남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전북대 유명한 총장 서거석 그러니까 두 총장 그 총장이 유일하게 연임하면서 아주 다 구성원들이 연임해주라고. 그때 우리 전남대학교는 김윤수 총장이었어요. 우리 학설은 회원이시지만은 그분이 아주 학문로는 훌륭하시지만은 목재 전공이고 뭐 이게 요즘 대학 총장은 CEO여야지 학문으로 훌륭하신 분은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전라북도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전남대가 전라북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대를 아까 저기도 나오더만 전북대가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대한민국 22대학이 전대하고 지방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전북대하고. 그 정도로 이 지역 대학이 처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연 이 지역 대학이 될 수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지금 저기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 플로어에서 지금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저 손님들이 계신데 작가분께 직접 아마 질문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플로어 얘기 간단히 좀 들어보고 우리 저기 작가님 그 패널과 관련된 내용들 또 플로어에서 나온 얘기들 좀 일괄돼서 답변 좀 한번 받고 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우리 신기록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예. 아, 마이크.
나오는 거? 장관님, 그 책을 한 권 쓴다는 건 대단히 그 힘든 부분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전라디언의 굴레, 전라도 뭐 미국의 인디언 붙인 것 같은데, 이 전라디언의 굴레는 너무 자학적이지 않냐. 저는 제목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이나 모르는데, 만약 이제 좀 구태여 제목을 해본다면 전라디언의 탈출, 뭐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은 전라도만의 차별이 아니고 중앙과 지방의 문제점들이 지금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도 지금 MZ 세대가 1980년부터 2005년까지가 인구의 34%입니다. 1,700만입니다. 이 세대가 우리 사회를 지금 바꾸려는 그런 부분이고, 이쪽 지역도 그 젊은 그쪽 세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당원 증가에 이쪽 증가가 주역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그냥 한국의 이런 지금 전라도 호남인의 차별 문제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를 들면은 시장 경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94~95%입니다. 독일 같은 데는 시장 경제를 가진 국회의원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언론, 뭐 관계, 특히 판사, 검사 이런 고시 출신들이 국회의원의 구성 비율이 여야를 말고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역당이 큰달지 지역의 의사가 제대로. 가령 광주 5.18 같은 경우는 80년 5월 이후에 40년 동안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지금도 가해 세력들이 전라도를 홍어라고 일베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5.18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진상조사를 한다고 시정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구 면제나 자본이나 영남 지방에 다 이렇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중앙 정치 구조를 특히 국회 부부터 이렇게 독일 같이 뭐 녹색당도 이렇게 뭐 내각제로 바꾼다든지 정당 명부식 이 투표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표가 없어져야 되지 않냐. 51% 49%가 없어져 버린 그런 그 소선거구제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플로어에 또 질문 누구 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시간 예. 좀 짧게 좀 요약적 압축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님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떤지, 광주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명의 대통령 그 후보에게 추천사를 받으셨던데 그 과정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플로어에서 두 가지를 받았고요. 신기록 원장님께서 뭐 지역 정당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 구성 관련된 좀 개편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표가 뭐냐면 우리가 51대 49로 끝나는 선거,
투표율이 50%일 때 나머지 50%가 투표를 안 해요. 그 중에서도 그 50%가 양쪽으로 뭐 51대 40로 끝나면 실제 득표하는 수는 국민 10명당 3명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사표가 되는데 이러한 선거제도에서는 그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이야기했던 게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저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를 고치려고 저도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서울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비례대표제, 다당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선거 때만 정치개혁 속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선거 끝나면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 국민들의 이런 자각들을 특히 이제 지역, 호남에서 강주에서의 정치적 영향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저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물리적 시간적인 약속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좀 이미 좀 오버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작가님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듣고 그리고 패널들 오늘 토론 과정이라든지 관련돼서 좀 가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저희가 이제 중계를 마치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작가님과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할애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작가님 말씀 좀 듣고 오늘 대답 행사 1차적인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면 됩니다. 일단 신기름 원장님 질문 잘 주셨고요. 일단 정치개혁이 중앙정치가 바꿔야 되는 건 분명한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정치개혁이 안 되는 건 특히 지방정치개혁도 안 되는 거는 현재 정당들이 소선거구제 또는 지금의 어떤 대통령제 전형적인 양당제 지향적인 제도죠. 양당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치를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되느냐? 저는 중앙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정치, 그러니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정치적인 압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좀 지역 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시민단체들 달려들어서 좀 해달라. 왜냐하면은 그쪽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게 그런 거죠. 호남의 민주당 입장에서 국힘을 키울 것인지 지역 정당을 키울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민주당이라면 지역 정당을 키우는 게 오히려 차악인 것 같고 또 영남에서 대구에서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그런 부분과 두 번째로는 결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양성한 대안이 좋다는 걸 체감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그거는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역 정치에서 훨씬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정치의 다양성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지역 정치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첫 단추를 꿰는 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뭐 그 광주시장 평가는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왜냐하면 서울 시민이니까. 근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지지율에서 많은 게 드러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 뭐 추천사는 그냥 뭐 다 저도 아는 사람 있고 뭐 그 출판사 대표님도 아는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다들 좀 지역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저는 받을 때 쉽게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 예상보단 쉬웠던 게 결국 다들 좀 호남 문제가 해결해야 될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호남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라는 게 이게 지금보다도 앞으로 점점 더 이야기가 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추천사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공감포럼 호남본부가 주최를 해서요. 전라대연의 굴레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고 화제가 됐었던 책인데요. 오늘 두 분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 표지부터 화제가 되었지만 책 뒷장을 넘기기 시작하면 단숨에 읽어가게 되고 호남 사람들이 고민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되고 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또 아주 풍부한 통계가 뒷받침되어 있는 굉장한 화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 작가를 서울에서 광주까지 저희가 초대를 해가지고 지역 우리 독자와의 만남을 저희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테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중계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어려운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은 작가와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이후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포럼 호남본부가 준비한 전라대연의 굴레 조기동 작가를 초청해서 지역 주민과 대담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오늘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좀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작가님과 두 분 패널님께 큰 박수를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